자, 여러분, 지금까지 기술적 분석하고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그 파트별로 많은 공부를 해봤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배운 그런 파트별 그 분석의 지식들이 어떻게 실전 투자에서 종목 분석 시 그 적용이 되고 어떤 프로세스로 그런 게 사용되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연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회사인 뭐 ABC 주식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살 건지 말 건지 종목 분석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크게 두 가지 파트를 나누는데요. 처음에는 펀더멘털 분석을 해서 이 회사의 주식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 그 가부를 결정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뭐 그래프라든가 이동평균선, 뭐 캔들 차트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매매 타이밍을 잡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 회사의 펀더멘털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면 우선 우리 배웠듯이 재무상태표, 옛날에 대차대조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선 이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면 뭐 자산이 총계가 단위가 억입니다. 자산 총계가 1000억. 그러면 부채하고 자본을 합친 것도 자산하고 항상 합계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회계학적인 지식이니까 알아두세요. 자산 총계가 1000억이면 부채하고 자본을 더한 것도 1000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1000억이고요. 자, 훑어보면 유동자산에 비유동자산이 많고 부채 있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항상 이 자본 파트가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 미천 자본금이 100억이었어요. 근데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 합친 게 500억이에요. 이건 뭐냐? 잉여금은 나눠떼는 거잖아요. 처음 100억 갖고 시작했는데 계속 이익이 쌓이고 자본 거래로 인한 잉여금이 쌓여갖고 처음 미천에 5배까지 불었다는 거예요. 잉여금이. 일단 이것만 보면은 회사는 좀 괜찮다라는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충분하네요. 자, 그럼 이제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손익계산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보통 한 3개년 거를 이렇게 비교하는 형식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자, 매출액 13년에 400억에서 500억 또 계속 늘고 있네요. 매출 성장률도 더 높아지고 매출 원가 이렇게 있고 매출 총이익도 계속 당연히 늘겠죠.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회사가 잘 되니까 당연히 비용도 늘겠고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영업이익이라고 했습니다. 회사 고유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니까 자 70억에서 95억, 140억 점점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상승을 하네요. 대략 계산해봐도 여기서 한 17.5% 정도 되고 여기는 영업이익률이 19%, 여기 뭐 한 22%까지 되네요. 영업이익률이 높아진다는 건 상당히 이제 이익이 느는 것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생산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네요. 자, 그리고 영업의 수익, 뭐 배당금 수익이나 이자 수익 같은 거 있을 테고 영업의 비용, 제일 큰 게 뭐 금융 비용 아닙니까? 이자 비용, 뭐 외환 차손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법인세 차감 순이 있고 법인세 있고 자 단기 순이익이 그래가지고 계속 늘었네요. 여기 뭐 거의 50%씩 늘었네요. 여기는 하여튼 이거를 보니까 최근 3개년 걸 보니까 매출도 계속 늘고 회사 고유의 사업에서 영업이익도 늘고 따라서 당기순이익도 계속 늘고 있네요. 회사가 그러니까 이 대자표를 보니까 일단 이 자본 파트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성장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매혹적인 회사라는 거를 이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비율을 한번 알아보죠. 자, 이 회사의 주가가 액면가가 500원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나시죠?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총 발행 주식수라고. 회사의 자본금이 100억이면 액면가가 500원이면은 나누면은 발행 주식수는 2천만 주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자동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정을 할 게 있는데 현재 주가가 액면가 500원인 현재 이 회사의 주가는 3,900원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동일 업종에 이 회사가 속한 그 업종의 평균 퍼가 주가 수익률 비율이 2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배운 대로 한번 또 복습을 해보죠. 유동비율. 유동비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동 비율은 유동 부채 분의 유동 자산입니다. 이걸 뭐냐? 유동 부채는 유동이 뭐라고 했습니까? 현금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유동 부채라는 건 금방 갚을 부채예요. 유동 자산은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고. 그래서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을 하면 이게 유동 비율이 되는데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보세요. 유동 부채로 유동 자산을 나눠요. 그게 뭡니까? 여기 유동 부채가 얼마입니까? 100이죠. 유동 자산은 얼마입니까? 300이에요. 이거는 기업이 대외에 결제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채, 당장 갚을 부채, 유동 부채 100억이 있어요. 그래, 나도 받을 거,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거 300억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곱하기 100 하면 3이죠. 300%죠, 300%. 내가 현금화 할 수 있는 거로 부채 100억을 갖고도 200억이 남잖아요. 상당히 훌륭한 거죠. 유동 비율이. 그다음 부채 비율. 이 부채 비율 높으면 개인이나 기업이나 파산의 위험, 도산의 위험이 있다고 했죠. 이거 부채가 얼마입니까? 부채 총계 400억이네요. 그거를 자기 자본 총계 600억. 그러면 1보다도 작네요. 부채 비율이. 내 돈이 600억이 있고 빚이 400억이 있다는 거잖아요. 부채 비율을 보통 1을 기준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1 이하면은 상당히 우리한 기업이에요. 보통 기업 뭐 200%, 300%, 뭐 1000%, 뭐 2000%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충 보니까 67% 정도 되나 본데 이 정도면 상당히 훌륭한 그 기업이죠. 1보다 작기만 해도 훌륭한데. 탄탄하네요. 자, 그럼 영업이익률 아까 말씀드렸죠. 최근 2015년 가장 최근 연도 영업이익률이 21.5% 정도 되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성장성에 있어서 볼 때도 바람직한 회사예요.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배율은 뭐냐면 영업이익을 여기 영업이익이 있죠. 이것도 최근 연도 거로 보죠. 한번 2015년 영업이익이 140억이에요. 이거를 이자 비용으로 나눈 거예요. 다 배운 거예요, 우리. 여기 영업이 비용, 이자 비용을 했죠. 여기 가정한 게 50억이에요. 이자 줄 게 50억인데 영업이익은 140억이나 났어요. 그럼 거의 2.8배 아닙니까? 영업이익이 140억 났으니까 이자 50억 갚고도 나머지 많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자 보상 비율은 이거 채무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당히 우량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이런 비율까지 봐도 회사가 상당히 튼튼하죠. 탄탄하고. 사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포하고 우리가 배운 PBR까지 한번 보조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그거죠. 자, 포가 동종업계 평균 포가 20이라고 했어요. 그럼 포는 이제 저포주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포는 어떻게 되죠? 일주당 그 당기순이익에서 그 주가로 또 분수를 주가로 나눈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거잖아요, 포가. 그럼 여기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 주가도 여기 3,900원이라고 했잖아요. 3,900원이 주가니까 EPS 즉 주당 순이익만 구하면 되잖아요. 주당 순이익 구해보니까 420원 정도 되네요. 왜냐면 총 단기 순이익 84억을 갖다가 발행 주식 나누면 되니까요. 그럼 이거 대충 보니까 한 9.3 정도 되네요. 포가. 야, 그러면은 동일업종 평균포가 20인데 여기 포가 9.3밖에 안 되니까 되게 낮게 평가되어 있네요. 저포주잖아요. 저포주. 한마디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PBR은 주가를 갖다가 일주당 순자산가액으로 나눈 거잖아요. 순자산가액이 600억이잖아요. 그리고 저기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은 주당 순자산가액이 나오잖아요. 이게 한 3,000원 정도 되네요. 그럼 이거를 나눠 버리면은 대략 PBR이 한 1.3 정도 되네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 PBR 할 때. 1보다 크면
그 미래 순현금 흐름이 좋아가지고 좋게 평가된 거라고. 이것도 나름 바람직하네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일단은 펀더멘털 기본적 분석을 해서 이 회사 주식은 사도 되겠다는 결정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 자, 그럼 매매 타임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러면. 자, 이게 ABC 회사의, 사실 딴 회사 건데요. ABC 회사의 그 차트라고 그냥 가정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 타이밍을 잡으려면은, 1첨에 MACD 선으로, 이 MACD 선이, MACD 시그널 선을 0, 기준선 아래에서, 기준선 이 0, 이 0, 기준선 아랫부분에서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날 때 저는 일단 매수할 시점이라고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봤는데 요 위에 그래프도 보니까 거래량이 밑바닥에 있으면서 이게 많이 이평선이 5일, 20일, 60일, 100일 선이 막 엉켜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게 풀려가지고 정배열 골든 크로스가 날 것 같아요. 야, 그냥 이것도 좋아요. 저는 거의 이제 50% 이상 사야 되겠다는 이제 요 정도 시점에서 본다면 이제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붙인 거예요. 그럼 언제쯤 사냐? 사실 여기 때 그냥 살 수도 있어요, 저는. 만약에 틀리면 손절하면 되니까. 그래도 만약에 보수적인 분이라면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기 거래량이 없으면서 이 바닥에서 이평선이 계속 꼬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갑자기 확 늘지요, 여기. 그러면서 빨간색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때 사도 됩니다. 이때 들어가도 돼요. 이때 들어가도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MACD에서 골든 크로스 나고 이게 이제 꼬이기 시작해서 나기 시작하면 저는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르기 시작하니까 쭉쭉 뻗으면서 거래량도 엄청 늘어나잖아요. 제가 말씀드릴 때 그랬습니다. 상승을 하더라도 거래량이 많이 그 동반을 해줘야지 의미 있는 상승이고 신뢰성이 높아진다고요. 이게 거래량 팍팍 늘면서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이제 매도 시점은 언제로 생각하느냐? 이 기준선 0 위에서 이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올 때, 즉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면 일단은 이제 매도를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때가 어느 때쯤 됩니까? 요 위에 쭉 보면은 거의 여기 정도 되잖아요. 이거 안 보더라도 여기 보면 고점에서 거래량이 팍 늘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잖아요. 제가 이 캔들봉 설명드릴 때 고점 부근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긴 꼬리가 달리면은 이거는 힘이 약해졌다는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은 이제 MACD선 시그널을 포착하고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까지 나고 특히 바닥에서 거래량이 없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막 꼬입니다. 서로 실테레처럼. 그러면은 이거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왜냐면 보통 어떤 주도 세력들이 이 아랫부분에서 거래량 없이 소리소문 없이 매집을 합니다. 분할 매수를 해요. 한꺼번에 많이 사면 따라올까봐. 그러다가 어느 정도 매수가 끝나면 이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맞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관점으로서는 이런 방식으로 매수 시점을 찾고 또 매도 시점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각자의 나름대로의 그런 매매 기법을 잘 정립하셔가지고 실제로 종목을 선정하고 매도할 때 아주 효율적으로 잘 하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